마속은 젊은 시절부터 재주와 문무의 기량이 뛰어나 형주 종사로 발탁되었으며 유비를 따라 촉한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성도 연령, 월수태수 등 지방 관직을 역임하며 관리로서도 일정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학문적 식견이 깊었고 군략에 대한 논의를 즐겨 같은 시대 인물들 사이에서도 비범한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제갈량은 마속의 총명함과 식견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매우 아끼고 신뢰하였습니다. 실제로 마속은 제갈량이 곁에서 자주 전략적 대화를 나누며 촉한 정권 내에서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속에 대한 인물 평가는 제갈량과 유비 사이에서 뚜렷이 엇갈렸습니다. 유비는 마속의 말재주가 지나치게 화려하여 실제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유비가 백제성에서 병상에 눕게 되었을 무렵 제갈량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남기며 마속에 대해 주의를 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속은 말이 그 실제를 과장하니 크게 기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그대가 반드시 이를 살펴보시오라며 마속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평가를 넘어서 유비가 임종 직전까지도 제갈량에게 유념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유비의 경고를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속을 참군으로 삼아 가까이 두었고 거의 매일 밤낮으로 토론을 이어가며 그를 전술적 논의의 핵심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제갈량의 신뢰는 단순한 호의나 배려를 넘어 실제 정치 및 군사 운영에서 마속을 중용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 속에서 명확한 결말로 귀결되었습니다. 유비가 남긴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입증되었고 제갈량의 인재 기용에 있어 드문 실책으로 회자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제갈량이 마속을 신뢰한 데에는 개인적 인연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속의 형인 마량은 일찍이 제갈량과 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릉대전에서 마량이 불행하게 전사한 이후 제갈량은 남은 형제를 향한 정서적 책임감이나 배려의 정서를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이 마속을 신임하고 중용한 데에는 그의 능력뿐 아니라 인간적 관계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속은 제갈량이 지휘한 남만 정벌, 즉 남중 평정전에서 중요한 전략적 제안을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남만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복속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제갈량의 깊은 공감을 얻었고 실제로 남만 정벌은 기존의 강압적인 병력 진입 방식이 아닌 회유와 위무를 병행하는 심리적 접근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갈량은 이 전쟁에서 큰 유혈 사태 없이 남만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이는 마속의 조언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남중 정벌 이후 북벌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마속의 활동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 동안 그가 군대를 직접 지휘하거나 별도로 단독 임무를 수행한 사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갈량의 직속 참군이라는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단순히 아무 역할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참군은 군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참모직으로 작전기획, 병참 지원, 장수평정, 전략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속 역시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군사행정이나 전략회의, 정책자문 등 실무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속은 이 시기 제갈량의 곁에서 충실히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비교적 무탈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조언이 한 차례 전쟁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였고 별다른 실수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만큼 제갈량은 처음 유비가 남겼던 경고의 말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속을 크게 쓰지 말라는 유비의 당부는 머릿속 어딘가에는 남아있었을지언정 마속의 근면한 태도와 일정한 실적 앞에서 그 경계심은 서서히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이후 마속에게 더 높은 역할을 맡기게 되며 이는 훗날 마속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 마속의 이력은 비교적 순탄하였습니다. 제갈량이 곁에서 중요한 작전에도 의견을 내고 일정 수준의 실무를 맡으며 참군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탄한 행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만 정벌에서 보여준 지혜와 신뢰는 북벌이라는 더 큰 전장 앞에서는 전혀 다른 시험대가 되었고 바로 그 시점부터 마속의 인생은 점차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의 실책이 그동안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촉한의 1차 북벌은 천수, 안정, 남한 3군을 연이어 점거하며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제갈량은 여러 해 동안 준비해온 북벌의 첫 걸음을 대단히 신중하게 밟고 있었고 초기 전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둘러싼 전략적 판단은 결과적으로 북벌 전체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치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참모들과 장수들은 가정 방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장수들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이나 위원과 같은 베테랑 장수들이 거론되었고 이들은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뜻밖에도 마속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속에게는 왕평, 장유, 황습,
이성 등의 부장들을 배속시키고 상당한 병력까지 함께 부처 가정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적 기용이 아니라 제갈량이 마속에 대한 신뢰를 사실상 정점까지 끌어올렸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속의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갈량은 분명히 전략적 요충지인 가정의 방어를 위해 길목을 차단하고 평지의 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이 명령을 어기고 방어 진지를 길목이 아닌 산 정상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고대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략적 실책이었습니다. 산꼭대기는 보기에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보급이 어렵고 퇴로가 막히는 단점이 명확한 위치였습니다. 함께 배속되었던 부장 왕평은 마속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마속에게 지시된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산 위에 진지를 설치하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속은 끝내 왕평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방어 진지를 산정에 구축해버렸습니다. 이에 위기를 감지한 왕평은 1000명의 병력을 별도로 이끌고 산 아래에 보조 진지를 설치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마침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위나라의 명장 장압은 마속의 실책을 간파하고 바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는 촉군이 산 위에 진을 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면 공격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압은 산 전체를 포위한 뒤 보급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병법의 기본 중 하나인 보급 차단을 교과서처럼 수행한 작전이었고 마속의 군은 산 위에서 식수와 식량이 완전히 끊긴 채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산 위의 촉군은 결국 말라 죽거나 기아에 시달리다 전투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마지막에는 위군의 포위망 안에서 대부분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생존자만이 도망칠 수 있었으며 마속 자신도 몇몇 부관들과 함께 간신히 탈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에 미리 대비하여 보조 진지를 세워놓았던 왕평의 병력만이 무사히 살아남았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전략 요충지를 잃은 촉군은 푹벌의 기반을 잃고 결국 한중으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제갈량이 신중하게 설계하고 호응을 이끌어냈던 천수, 안정, 남한의 점령도 무위로 돌아갔고 촉한의 1차 북벌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전면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마속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단지 한 전투의 패배를 넘어 제갈량의 정치적 입지, 군사 전략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힌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속이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은 단순한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전장을 바라보는 시야의 편협함에서 비롯된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고지대를 선점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갖는 장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실제로 고지를 점령한 군은 활이나 투석기와 같은 원거리 무기의 사거리와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적군의 움직임을 상시 감지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가집니다. 또한 산악 지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체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좁은 협곡이나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적병을 매복으로 공격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전면전에서도 고지대의 병력은 하향 타격을 할 수 있는 반면 적군은 등반으로 체력을 소모한 상태에서 싸워야 하므로 여러 면에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지의 전략적 가치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서도 수많은 고지를 둘러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감제 고지를 잃는 것은 전선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만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고지를 점거하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분명합니다. 적이 반드시 그 고지를 지나야만 하는 위치, 즉 중요한 보급로를 장악하거나 통과 지점에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충분한 물자와 식수 그리고 장기전 대비책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마속이 저지른 실수는 바로 이 기본 조건들을 무시한 데 있습니다. 그가 고지의 진지를 세운 위치는 전략적 요충지라기보다 적이 반드시 공격할 필요조차 없는 외곽 지점이었으며 따라서 위군은 정면 공격 대신 포위를 선택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중국 서북부 특유의 건조한 환경 탓에 식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마속은 이러한 전장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대규모 병력을 산 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군 장압은 굳이 병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물자, 보급로만 차단함으로써 마속의 군을 말 그대로 말려 죽이는 방식으로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속도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식수 확보를 위한 급수 대책으로 물 운반용 부대를 편성해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압은 이미 이러한 조치까지 예견한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마속의 보급 루트를 사전에 차단하며 급수대의 활동 범위까지 철저히 봉쇄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산 위에 고립된 촉군은 몇 날, 며칠을 버티는 동안 식수와 식량이 바닥났고 결국 군 전체가 물리적으로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식수의 확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병력의 생존과 전투력 유지에 직결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리적 위기에 처하며 4일 이상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5일이 지나면 생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 작전 중에는 병사들이 갑옷과 무장을 착용한 채 장시간 이동하거나 격렬한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만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도
전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집단적으로 전열이 붕괴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고려할 때 마속이 가정의 산 정상에 진지를 설치하면서도 식수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 없이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장압이 포위망을 좁히고 보급로를 차단하자 마속의 군대는 불과 며칠 만에 물과 식량 부족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촉군 내부의 기록은 많지 않지만 상황 전개를 감안할 때 전투에 돌입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병력이 탈진하거나 전투 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실수가 아닌 군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중대한 전략 실패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마속이 진지를 설치한 가정의 산은 기본적으로 외부와 고립된 지형이었습니다. 다른 산들과 연결된 산줄기도 부족하고 인근에 상시 흐르는 수자원조차 존재하지 않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을 장기간 주둔시킨다는 것은 애초에 지속 가능한 작전이 아니었으며 이는 적이 기습이나 돌격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포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위치가 감제 고지로서 일정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장압의 위군은 이 고지를 굳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가정을 무시하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감제의 효용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고지에 전군을 배치한 것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명백한 전술 오류였던 것입니다. 현명한 지휘관이라면 산 전체의 병력을 밀집시키기보다 주 병력은 도로변의 핵심 지점에 배치하고 산지에는 일부 감시 병력만 배치하여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기각지세, 즉 상호 대응과 보완이 가능한 입체적 방어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부대가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진영을 구성했다면 적이 한 곳을 공격하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반격이 가능하여 작은 병력으로도 큰 전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은 실제로 그러한 전략이 가능했던 지형이었습니다. 오자병법에도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을 떨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지형을 잘 이해하고 방어를 준비한다면 적은 병력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갈량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가정 방어 임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속은 고지의 이점을 오해하고 지형과 병참, 전략적 가치 간의 균형을 잃은 채 모든 병력을 감제라는 단 하나의 논리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만일 마속이 산 정상에 전 병력을 배치하고 일부러 포위를 유도했다면 그것이 일종의 배수진 전략이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그가 기본적인 전략 사고를 오해했거나 혹은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본질적으로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전술이론의 대가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했듯 산은 패배한 자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방어의 거점일 뿐 그것을 먼저 점거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산성처럼 미리 구축된 방어시설이 아닌 단순한 산 위에 군을 올려놓은 채 포위당한 사례에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정예 군조차 몰살된 사례는 무수히 존재합니다. 배수진 전술로 가장 유명한 사례인 한신의 전투 역시 단지 죽을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식의 단순한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신은 일부러 적군에게 약점을 보여 도발하고 그 틈에 별동대로 적의 본진을 기습하여 승리한 것이며 배수진에 있는 병력이 적을 정면으로 격파한 사례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항우가 파부침주라 불린 거록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한 배수의 각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병사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고 직접 앞장서서 용맹을 과시하며 사기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병사들이 무모한 상황 속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배수진은 단지 퇴로를 막았다는 외형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지휘관을 신뢰하고 그 지휘관이 직접 앞장서며 진정성을 보일 때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시 가정에 배치된 병사들에게 있어 마속은 새로 부임한 생소한 지휘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신망을 충분히 얻지 못했고 위기 상황에서 직접 전투에 나서 지휘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배수진을 설정했다는 해석이 맞는다면 이는 전략 전술 차원을 넘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자멸 행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속은 병서의 이론에 기대어 전장을 판단했지만 현장의 지형 기후 보급 상황을 실전 감각으로 연결하지 못한 전형적인 이론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교할 만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정군산 전투입니다. 한중 공방전 당시 황충은 법정의 계책에 따라 하후연보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였고 하후연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출격한 순간 황충은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을 감행해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황충이 승리할 수 있었던 핵심 조건은 산 위에 황충과 산 아래의 법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보급과 협공이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황충이 홀로 고지에 오르고 그곳에 물자도 없이 고립되었다면 결과는 마속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술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치트키나 만능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지형, 병력, 기후, 아군의 위치, 적의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마속은 이러한 전장의 복합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책에서 배운 원칙만을 적용하여 실전에 대한 응용력과 지형 감각 모두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 속 수많은 실패한 장수들의 전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갈입니다. 그는 병서에는 통달하였으나 실전에 대한 감각이 없어 결국 장평 전투에서 수십만 병사를 무력하게 잃고 스스로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험이 부족하고 공리공론에 집착하는 인물들이 책에서 배운 전술만을 맹신하다가 참혹한 패전을 맞이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마속이 형주 출신이라는 지역적 배경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형주는 장강이 흐르는 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마속은 평생을 수자원이 풍부한 곳에서 군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건조하고 물이 귀한 중국 서북부 전장의 특성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속에게 있어 식수확보라는 개념은 충분히 피부에 와닿는 요소가 아니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무지가 결과적으로 대군을 고지에 고립시켜 몰살당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 전투는 단순히 마속 개인의 실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촉한의 1차 북벌 전체를 결정지은 전략적 요충지에서의 패배였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위나라 측 군대의 행군 경로와 지형적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위나라 장안에서 출발한 장압의 구원군이 천수방면으로 진군할 수 있는 경로는 이론상 3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위수를 타고 넘어가는 경로인데 이 길은 지형상 급경사가 많고 험한 산세가 이어져 있어 대군이 빠르게 이동하기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농간고도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로 역시 산지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급과 이동의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기병을 포함한 대규모 군세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위수길과 농간고도는 실질적인 선택지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세 번째 경로인 가정을 통한 진입로가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이 길은 상대적으로 평탄한 구간이 많고 짧은 산악 구간만 넘으면 빠르게 천수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압과 같은 고속 기동군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실제로 장압의 군세는 기병을 포함한 혼성군이었기 때문에 산악 지형을 무리하게 넘는 것보다 가정과 같은 핵심 통로를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병참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원해보면 장압은 장안에서 천수로 일직선으로 진군하지 않고 가정을 통해 곡선을 그리듯 우회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위나라 군세의 실질적인 침공 루트상에 위치해 있었음을 뒷받침하며 제갈량이 이 지역의 마속을 파견한 전략적 판단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제갈량은 적의 진격로를 정확히 예측했고 그 결전의 장소에 가장 신뢰하는 참모를 배치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칫 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제갈량은 마속에게 제군을 통솔하게 하여 가정에서 선봉으로 적과 맞서게 하였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갈량은 애초부터 가정을 북벌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결전지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마속에게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결정적 전투의 전면에 나서는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은 이후의 역사적 전개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장압은 다른 경로가 아닌 가정길을 택했고 이는 제갈량의 전략적 예측이 적중했음을 증명합니다. 가정에서의 전투는 위나라와 촉한 양측 모두에게 전장의 중심축이자 주력 충돌 지점으로 예상된 곳이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사서에서 공통적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북벌의 성패를 좌우할 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마속은 성을 점거하지 않고 식수 확보도 되지 않는 산 위에 진을 치는 결정적인 전략 미스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선봉군이 괴멸당하면서 전체 북벌 작전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저술인 병요에서 군대가 행군하고 진영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지형을 잘 아는 향도나 신복된 자를 먼저 보내 현장의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한 뒤 진을 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요는 제갈량의 전쟁 철학이 담긴 저술로 전략 이전의 정보와 정찰의 중요성을 거듭 신신당부한 기록입니다. 만약 마속이 이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면 가정이라는 지역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장압 군세의 진격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방어 방식도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준비 없이 명령과 병서에만 의존한 판단을 내렸고 전투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마속에게 가정 방어를 맡긴 결정은 단순한 인사 실험이나 감정적 신뢰의 발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당시 마속에게 하달한 절도, 즉 작전 지침은 단순 명령이라기보다 유기적인 판단력과 전략적 통찰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는 복합적인 작전 의도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정 지역은 위군이 접근하는 핵심 통로 중 하나였으며 이곳의 방어는 촉군 전체 북벌 작전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마속이 차출되기 전 주변에서 강력하게 추천된 인물들이 위연과 오해 같은 촉한 최고위급 장수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두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지휘 능력이 검증된 장수들이었기에 누구라도 맡기기에 손색이 없었고 실패의 확률도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비교적 젊고 현장 경험이 적은 마속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실 인사로 해석하기보다는 제갈량이 마속의 전술적 판단 능력과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서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실제 전장 상황에서도 그가 절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본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즉, 마속에게 주어진 가정의 방어 임무는 절대로 단순하고 쉬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정밀한 대응과 유연한 전략 운용이 요구되는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제갈량이 기대했던 마속의 역할은 풋벌 초반 조운과 등지가 맡았던 기곡 방어전의 역할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운은 조진의 군세에 맞서면서도 무리한 전면전을 피하고 요지를 선점해 끈질기게 방어전을 펼치며 제갈량이 후방을 정비하고 구원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가정의 위치는 위군이 육반 산맥을 넘기 직전의 최종 저지선이 아니라 이미 육반 산맥을 넘어온 위군이 추가 진출을 시도하는 시점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마속이 단순히 그곳에 주둔하여 길을 막는 데 그쳐선 안 되었고 끊임없이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위군의 분산 가능 경로를 예측하며 상황에 따라 병력을 기동시켜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어자 역할을 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속의 역할은 단순한 지점 방어가 아닌 반응성과 주도성을 겸비한 준지휘관급 포지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제갈량이 마속을 띄워주기 위해 일부러 쉬운 자리인 가정에 보냈다는 말이 회자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가정은 성공할 경우 극찬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작은 실수가 북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고위험 고보상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제갈량의 판단은 마속에게만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속의 휘하에는 왕평, 장유, 황습, 이성 등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능숙한 장수 4명이 부장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촉한에서 실질적 병력 지휘를 맡아왔던 인물들이며 사서에도 명확히 이름이 남은 네임드 장수들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지원 체제를 구축해준 것은 마속이 절도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지휘만 해준다면 실질적 실행은 이 부장들이 도맡아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촉한의 인재 사정과 병력 여건을 고려할 때 전략적 요충지인 가정의 명령만 충실히 따르는 중간급 지휘관 하나를 보낸다는 것은 작전 계획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허점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갈량이 마속을 선발하면서 절도까지 명확히 마련해준 것은 마속이 단지 이론의 밝은 책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세 판단과 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속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코 날로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하면 명장이 되고 실패하면 군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그만큼 제갈량도 치열한 고민 끝에 마속과 그 부장진을 가정에 투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속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정세 판단 미숙과 실전 감각 부족으로 북벌의 중심을 허물게 되는 결과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위나라의 명장 장압은 진령산맥, 즉 육반산맥을 넘은 이후 평탄하고 넓은 윗길을 놔두고 일부러 좁고 방어에 유리한 가정길로 진입하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처음부터 마속을 해당 지점에 배치한 제갈량의 전략 판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구원 작전이었다 해도 장압 입장에서 기동 중인 주력 병력의 배후에 촉군이 버젓이 주둔해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회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 지형을 보면 장압이 우회하여 윗길을 선택했다면 곧장 천수로 연결되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흥국이라는 교차 지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흥국은 가정, 악양 쪽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거리였으며 만약 마속이 성에서 버티고 있다가 뒤를 추격하면 기동 중인 장압군의 보급선과 연락선이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정찰병만 제대로 운용되어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위협이었고 제갈량이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고 마속을 선배치한 것이었습니다. 마속이 배치된 병력 규모도 중요합니다. 삼국지 사서에서 북벌 당시 제갈량의 군세는 총 20만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가정 전투 후 왕평이 흩어진 병력을 수습했음에도 1,000호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봉 수비 병력이 아닌 적의 주력과 정면 대결이 가능한 수준의 병력이 가정에 집중 배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규모라면 장압이 무시하고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실제로도 장압은 마속과의 정면 충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정이라는 지역은 단순히 좁은 방어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성의 방어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고 가정에서 흥국까지 연결되는 지형은 촉군이 윗길과 아랫길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교차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촉군이 정상적인 운용만 했더라면 장압은 도중에 각계격파를 당하거나 시간 제한 안에 천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무위로 물러나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단부인 아랫길 역시 위군의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청수현 북쪽 열유성에서는 고상이 후방 백업으로 주둔 중이었고 가정을 피해 아랫길로 내려간다 해도 곧 고상의 추격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가불기와 같은 포지션, 즉 어느 길을 선택해도 촉군의 전술적 반응에 노출되는 지형적 압박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면 고상이 뒤를 치고 열유성으로 가면 마속이 뒤를 친다는 시나리오는 장압에게 전략적 자유를 사실상 완전히 박탈하는 정교한 작전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피하려고 병력을 나눌 수도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제갈량은 대비해 두었습니다. 가정성이라는 방어 거점이 있었기에 마속은 일부 병력을 성에 남겨 수비하고 나머지를 추격 병력으로 전환하거나 흥국에 별도로 방어진을 구축하여 적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열유성에서 출격한 고상이 뒤를 치는 전술적 연계까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군이 병력을 분산하면 그 자체가 촉군에 유도된 각계격파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장압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끝에 마속을 정면에서 격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전략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5만 병력을 이끌고 가정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단은 바로 제갈량이 그토록 유도해 놓은 시나리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만약 마속이 최소한의 절도만 준수하고 식수확보, 성수비, 연계 대응만 해냈더라도 장압은 시간이 끌리는 순간 곧 패배로 이어지는 조건 속에 몰렸을 것이고 북벌은 큰 전과 없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결단의 상징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고사의 시초는 바로 마속의 비극적인 최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정 전투에서의 참패는 결과적으로 촉한의 1차 북벌을 사실상 전면 실패로 몰아넣은 결정타가 되었고 제갈량은 이 실패의 책임을 물어 마속을 차명에 처하는 단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아끼던 참모였고 신뢰하던 인재였다고 해도 명확한 군령 위반과 전략적 오판은 그 어떤 정으로도 덮을 수 없는 중대한 군법 위반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북벌 실패 후 한중에서 촉으로 후퇴하였고 가정 전투의 전말은 부장 왕평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왕평은 마속의 오판을 전장 현장에서 강하게 만류하였으며 자신의 병력으로는 별도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기에 가정 참패의 핵심 원인이 명백히 마속의 잘못에 있음을 제갈량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결국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정사 삼국지 상랑전에 따르면 상랑이라는 인물은 마속과 깊은 친분이 있었고 마속이 패전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상랑은 결국 파면당하게 되었고 제갈량이 죽은 후에서야 다시 폭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갈량이 군율과 원칙을 매우 엄정하게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에 의해 국법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의 성정을 잘 나타냅니다. 한편 마속의 최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집니다. 하나는 패전 후 도주했다가 나중에 붙잡혀왔다는 설, 다른 하나는 도주했지만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했다는 설입니다. 이 중 자수설은 후세에 다소 미화된 측면이 있으나 마속이 죽음을 앞두고 제갈량에게 남긴 글을 보면 단순한 도망이 아닌 심정적으로 무너진 채 정리의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배송지가 주석을 단 양양기의 기록에 따르면 마속은 죽음을 앞두고 제갈량에게 글을 남기며 중국 고대의 충신 공과 우의 고사를 인용해 자신의 처지를 대입하고 남은 자식들을 제갈량에게 부탁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유언이 직접 면담이 아닌 서신으로 남았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제갈량과 마속은 처형 직전 직접 대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이는 마속이 처형 직전까지도 제갈량의 면전에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한 자세를 글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 유언을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사후 마속의 자식들은 실제로 제갈량의 보호를 받아 정치적 불이익을 입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는 제갈량이 감정적으로는 마속을 아끼면서도 공적으로는 군법을 지킨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읍참마속은 단순히 인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군 기강을 재정립하는 절제된 단죄였던 것입니다. 삼국지 왕평전에는 마속과 함께 참전했던 장유, 이맹 등의 부장들도 군법에 따라 함께 처형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역시 당시 촉군이 얼마나 엄정한 군율 속에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히 마속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지휘 라인 전체에 대한 단호한 정리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갈량의 결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속은 한 시대의 유망한 전략가이자 제갈량이 신임했던 인재였지만 군령을 어긴 치명적인 실책으로 인해 북벌이라는 대의명분조차 위태롭게 만든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그를 참하면서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 북벌 작전은 더욱 보수적이고 신중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그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읍참마속이었습니다. 마속은 비록 가정 전투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고 사형당한 인물이지만 그가 촉한 내에서 받았던 인간적인 인망은 결코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사 삼국지에는 마속이 처형될 당시 촉한의 장병들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이나 불쌍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그의 평소 인품과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부에서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연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마속은 흔히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책상 물림처럼 실전 감각이 부족한 인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료들을 살펴보면 그는 제갈량의 절도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고 조언을 하며 일정 부분 실무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인재였고 인간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면모를 갖춘 참모였음이 드러납니다. 제갈량이 그를 가까이 두고 토론을 즐겼고 남만정벌에서도 중요한 조언을 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단순한 말뿐인 인물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제갈량과 함께 초계 국정을 맡았던 장완조차도 굳이 마속을 죽여야 했느냐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는 마속의 범죄가 극단적인 배신이나 반란은 아니었으며 군율 차원에서 다소 유연한 처분도 고려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속이 참패 이후 도주를 감행했다는 도의적 책임은 분명했지만 그 자체로 나라를 뒤흔들 중대한 반역은 아니었고 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제갈량에게 자식을 부탁할 정도로 책임의식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결국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정무적인 판단과 병법상의 교훈 그리고 군 기강 확립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의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마속은 촉한의 대업이 걸린 푹벌 작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맡았던 인물이자 제갈량이 직접 신임한 중책 참모였습니다. 그런 인물이 군령을 어기고 오판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패전 후 도망쳤다는 사실은 촉군 전체의 책임을 회피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갈량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마속의 처형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훗날 읍참마속이라는 고사는 단순한 감정의 절단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속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장수가 실패했을 때 군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반복될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마속의 처형 방식은 후대까지도 명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에서 유추해 그가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 여깁니다. 실제로 삼국지연의에서도 마속은 제갈량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수당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읍은 울고 참은 목을 벤다는 뜻이기에 제목 자체가 참수형을 상징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에서는 다소 다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평전에는 마속이 추살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참수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형식적 사형 집행 전체를 의미하는 폭넓은 표현입니다. 반면 마속전에는 옥에 갇힌 뒤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처형보다는 옥사로 볼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차이는 마속의 최후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 사라졌거나 후대사료 편찬자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세부 기술을 피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즉, 마속이 실제로 참수되었는지 혹은 옥사했는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그가 군법에 따라 명확히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이 촉한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결국 제갈량의 인생과 푹벌의 궤적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마속의 죽음은 고사 읍참마속으로 전해지며 후세에까지 큰 울림을 주었지만 그 처형 결정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역사학자 이중태는 삼국지 강의에서 마속의 처형이 단순한 군법 적용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법치 선언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그의 주장은 정사 삼국지에 나오는 마속을 죽여서 사람들에게 사죄하였다는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단순히 법에 따라 죄인을 처형한 것이라면 사죄라는 표현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법 집행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행위였다는 해석입니다. 이중텐의 견해에 따르면 마속의 처형은 단순한 실책을 문책한 것이 아니라 촉한 내부에 갈라진 권력 구조 속에서 형주계 인사와 익주계 인사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정권의 통합을 선언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다고 봅니다. 제갈량이 행한 이 단호한 처형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신호였으며 동시에 자신이 법치주의자로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몇 가지 점에서 사료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촉한 내부에서 마속의 처형에 대해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의견이 나뉘었다는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사 삼국지를 보면 마속의 죽음에 유감을 표하거나 반대 의견을 낸 인물들은 출신 지역이 각기 다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두드러집니다. 예컨대 마속의 처형을 두고 직접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인물로는 장완과 이막이 있습니다. 장완은 형남 출신, 이막은 익주 토박이 그리고 마속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상랑은 형북 출신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지역 출신 인사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으며 어느 한 지역 출신 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처형을 반대하거나 지지한 흔적은 없습니다. 이는 곧 마속의 처형이 지역 균열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희생이라는 주장을 사료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갈량은 푹벌 과정에서 수많은 실책이나 전략적 패착을 범한 장수들을 처벌 없이 다시 기용하거나 단순한 질책에 그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법의 이름으로 보여주기식 처형을 단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푹벌 기간 중 왕평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실수나
퇴각을 겪었지만 제갈량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부여하는 유연한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마속의 경우는 그 실수가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닌 군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작전 명령을 이탈한 심각한 항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갈량도 어쩔 수 없이 처형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한 것은 단순히 실패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국가의 대업을 좌우할 북벌 작전에서 발생한 중대한 군령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지 군 내부만이 아니라 백성과 관료 그리고 촉한 전체의 규율 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법 집행이 곧 이상적인 정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타협의 일환으로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처벌은 오히려 법치의 본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속의 경우 그 실책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 불복종과 전략적 고집에서 비롯된 중대한 패착이었기에 당시로선 그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선택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속의 죽음은 정치적 희생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가 군법 위반으로 인한 명백한 사형 사유를 제공했고 제갈량은 이를 사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공적으로 책임을 물었을 뿐이라는 해석이 보다 사료와 정황에 부합하는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참마속이라는 고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정과 법, 책임과 원칙 사이에서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결정을 내린 통치자의 상징적 행위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마속의 죽음을 두고 단순한 패전과 군령 위반 때문이 아니라 패전 이후의 도주 행위, 즉 탈영이 가장 중대한 죄였다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단순히 후대의 상상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정사에서 그의 도주와 이를 둘러싼 상랑의 반응이 사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거를 갖습니다. 정사 삼국지 상랑전에 기록된 다음 구절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상랑은 마속과 원래 친밀하였고 마속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제갈량은 이 점을 한스럽게 여겨 상랑을 면직하고 성도로 돌려보냈다. 이 기록은 명확하게 마속이 북벌 전선에서 패배한 뒤 도망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상랑이 눈감아주려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약 마속이 정상적인 경로로 퇴각하여 후방으로 폭귀한 것이었다면 이를 상랑이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상랑의 행동이 은폐로 간주되었다는 것 자체가 마속의 폭기 경로가 비정상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속이 오나라로 망명하려 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오나라까지의 거리와 지형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동남방으로 탈주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군을 지휘하던 자로서 전선에서 전투의 후속 정리도 없이 모습을 감춘 사실만으로도 고대 중국 기준에서 이는 중대한 군율 위반이며 현대적 기준에서도 전장 이탈, 즉 탈영으로 간주되어 중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군형법상으로도 지휘관이 패전 이후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병력을 버리고 전선을 이탈했다면 이는 최고 형벌인 사형에 해당합니다. 수천 년 전의 전통적인 법률 체계에서는 지휘 책임의 무게와 군율의 엄중함이 지금보다도 훨씬 가혹했기 때문에 마속의 처형은 사법적 기준으로도 특별한 예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사 왕평전에 나타나는 전투 이후 수습 상황을 보면 참패 이후 왕평이 흩어진 병력을 수습하여 안전하게 후퇴를 이끌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당시 왕평은 마속의 부장이었고 전권 지휘자가 아니었음에도 전후 수습을 전담했다는 것은 마속이 전장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는 그가 지휘관으로서 전선을 방기하고 자리를 떠났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청나라의 역사학자 홍량길 역시 마속의 죄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마속은 군령을 어기고 명백히 죄를 지은 후 도망쳤으니 주륙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단순한 실패자라기보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보편적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더 나아가 제갈량은 북벌 기간 중 크고 작은 패전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속을 제외한 그 어떤 장수도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속이 단지 전투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투 이후의 무책임한 대응과 도주의 사실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결국 마속은 촉한 역사에서 실패한 장수로서의 말로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책임과 군율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전술 실패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군대란 무엇이고 지휘권이란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속은 능력과 재능을 갖춘 유망한 인재였고 제갈량의 깊은 신임 속에 촉한의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오판 그리고 그 이후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정 전투의 패배는 북벌이라는 대의를 꺾은 사건이었고 그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몰락이 아닌 촉한의 군기와 국가 통치 철학을 세운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오늘날까지도 공과 사의 구분을 상징하는 말로 회자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신뢰 속에 있었고 또 얼마나 무겁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의 생애는 인재가 실수했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파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교과서이자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교훈의 현장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